야, 이 늙은이야, 운전 똑바로 못해. 기어가는 거북이도 너보다는 빠르겠다. 거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택시의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운전대를 잡은 김 기사의 앙상한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흘끗 쳐다보았다.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남자 셋이 시시덕거리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밤은 깊었고 서울의 거리는 세찬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흐릿한 시야를 닦아냈지만 아스팔트 위로 번지는 네온 사인의 불빛들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김 기사는 그저 이 취객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데려다주고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중앙에 앉은 척 보기에도 우두머리인 듯한 남자가 다시 소리쳤다. 그의 이름은 황철민이었다. 그는 이 일대에서 악명 높은 사채업자이자 조직의 중간 보스였다.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어. 저 앞 신호 바뀌기 전에 빨리 밟으라고. 하지만 신호는 이미 주황색으로 바뀌어 있었고 빗길에 급가속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김 기사는 안전을 위해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끼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정지선에 멈추자 뒷좌석에서 더 큰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이봐, 영감탱이 내 말 못 들었어. 귀까지 처먹었나. 황철민의 옆에 앉아있던 부하 하나가 김 기사의 운전석 시트를 발로 걷어찼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그의 등에 그대로 전해졌다. 김 기사는 이를 악물었다. 오늘 하루만 해도 벌써 몇 번째 겪는 수모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가장이었다. 이 돈이라도 벌어야 아픈 아내의 약값을 댈 수 있었다. 그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손님, 빗길이라 위험해서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취객들의 웃음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조롱과 경멸은 멈추지 않았고 택시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바로 그때 모든 소란 속에서도 미동조차 없던 한 사람이 있었다.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던 여자.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등산복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며칠간 이어진 혹독한 훈련으로 인해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깊고 고요했다. 그녀는 마치 뒷좌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그저 창문에 부딪혀 흘러내리는 빗방울들만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자체로 기이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황철민 일당은 그녀를 몇 번 힐끗거렸지만 그저 피곤에 지친 평범한 직장인이라 여기고는 곧 관심을 꺼버렸다. 그들의 눈에 그녀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존재였다. 야, 근데 이 여자 반반하게 생겼는데 한 놈이 수연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아가씨, 우리랑 같이 내려서 한 잔 더 할까? 역겨운 농담과 함께 불쾌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수연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그녀의 무관심은 오히려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은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황철민의 다른 부하가 마시고 있던 생수병을 김 기사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퍽 플라스틱 병이었지만 물이 반쯤 차 있어 충격은 상당했다. 아윽. 김 기사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놓칠 뻔했다. 택시가 순간적으로 비틀거렸고 경적 소리가 밤거리를 날카롭게 울렸다. 차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김 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매만졌다. 축축한 느낌이 들었다.
다행히 피는 나지 않았지만 모욕감과 공포심에 온몸이 떨렸다. 그는 이제 정말 한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상상도 못한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하시죠.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조수석에서 이수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뒷좌석의 세 남자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황철민 일당은 잠시 당황했다. 감히 자신들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한 여자가 누군지 확인하려 했다. 황철민이 비웃음을 머금고 입을 열었다. 뭐야? 이 여편네는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야.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그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수연을 압박하려 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뒷좌석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그녀의 얼굴 한쪽을 비추었다. 그 순간 황철민은 저도 모르게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놀람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수연은 그들을 한 명씩 천천히 훑어보았다. 마치 사냥감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는 최상위 포식자처럼 그녀의 시선에 닿은 부하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술기운이 조금씩 가시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황철민은 자존심이 상했다. 고작 여자 하나에게 위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허세를 부렸다. 뭘 쳐다봐, 우리가 우스워 아가씨. 예쁜 얼굴 다치기 싫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이건 우리가 저 늙은이랑 해결할 문제니까. 수연은 대답 대신 김 기사를 향해 부드럽게 물었다. 기사님, 괜찮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달리 온화했다. 김 기사는 놀라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을 위해 나서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 모습에 황철민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졌다. 그는 이 상황의 주도권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 분위기를 다시 가져와야만 했다. 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 말 무시하는 거야. 그는 소리를 지르며 몸을 앞으로 숙여 수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황철민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기 직전 수연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간결했다. 그녀는 황철민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다. 그악 황철민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목은 마치 강철 집게에 물린 듯 엄청난 압력으로 붙잡혀 있었다. 그는 손목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수연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힘을 줄수록 고통은 배가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뒷좌석의 다른 두 부하와 운전석의 김 기사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그저 연약해 보이기만 했던 여자가 건장한 남자의 손목을 단 하나로 제압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마치 성가신 벌레를 잡은 듯한 무심함만이 감돌았다. 수연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이번에는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고였다. 내가 그만하라고 했을 텐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택시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폭풍의 눈은 바로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택시 안의 공기는 황철민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완전히 얼어붙었다. 빗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양차 안을 채웠고 나머지 두 부하와 김 기사는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에 숨을 죽였다. 방금 전까지 만만하게 보았던 등산복 차림의 평범한 여자가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단 한 손으로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다. 황철민은 얼굴이 고통과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수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손목을 비틀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강철 족쇄처럼 그의 뼈를 으스러뜨릴 듯이 조여왔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력이었다. 가녀린 여자의 손에서 나온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힘이었다. 이 미친년이 이거 안 나. 황철민은 고통 속에서도 욕설을 내뱉으며 허세를 부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수십 번의 싸움을 겪어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식의 제압은 처음이었다. 그녀의 기술은 길거리 싸움꾼의 그것이 아니었다. 정교하고 효율적이며 군더더기가 없었다. 수연은 그의 발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호수와도 같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 앞에서 황철민은 난생 처음으로 본능적인 공포감을 느꼈다. 그의 술 기운은 이미 오래전에 날아가 버렸다. 뒷좌석에 있던 두 부하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형님이야. 이 여자야 우리 형님한테서 손 안 떼.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황철민을 도우려 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좁은 택시 안에서 잘못 움직였다가는 황철민의 팔이 부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들 역시 수연의 알 수 없는 기세에 압도당해 있었다. 수연은 황철민을 붙잡은 채로 천천히 백미러를 통해 다른 두 명을 쳐다봤다. 그녀의 시선이 닿자 두 남자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수연이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폭력을 멈추라고. 노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세 남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어쩌면 김 기사일지도 몰랐다. 그는 평생을 선량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런 폭력적인 상황은 그에게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지켜주려던 한 승객이 더 큰 위험에 빠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저들은 혼자가 아닌 셋이었다. 황철민은 이 굴욕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했다. 물리적인 힘으로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가장 비열하고 익숙한 무기인 편견을 꺼내 들었다. 그는 비웃음을 지으며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하힘 좀 쓴다고 우쭐대기는 그래봤자 너도 별 수 없는 계집 아니냐. 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떠들며 자신의 부하들과 김 기사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다. 어디서 남자들 일에 끼어들어 여자는 얌전히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볼 것이지. 가짠게 영웅 놀이라도 하는 거야. 등산복 입고 다니는 꼴을 보니 어디 산에서 뒹굴다 온 아줌마 같은데. 주제 파악 좀 하지. 노골적인 성차별적 발언과 조롱이 택시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말은 수연의 힘을 폄하하고 그녀를 여자라는 틀 안에 가두어 통제하려는 비겁한 시도였다. 그의 부하들도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다시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형님, 저런 여자는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얼굴도 반반한 게 성격은 왜 저 모양이야? 그들의 저열한 언어 폭력에도 수연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수많은 훈련과 실전 속에서 이보다 더한 심리적 압박을 견뎌낸 사람이었다. 이런 수준의 조롱은 그녀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추악함을 차가운 눈으로 관찰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김 기사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연에게 말했다. 아가씨, 제발 그만두세요. 저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괜찮으니 그냥 보내주세요. 아가씨가 다칠까봐 그럽니다. 그는 진심으로 수연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 상황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였다. 김 기사의 만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황철민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거봐, 저 영감님도 아는 거잖아. 내가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어른 말씀은 좀 들어야지. 안 그래, 이제 그만 손 놓고. 얌전히 우리랑 내려서 얘기 좀 할까? 오빠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줄게. 여자가 밤늦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의 역겨운 말에 수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한계점을 넘어선 것에 대한 확인 신호였다. 그녀는 김 기사를 향해 안심하라는 듯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는 황철민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좋아. 이야기하지. 수연이 뜻밖의 순순히 대답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하지만 여기서 말고. 그녀의 말에 황철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수연은 턱짓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기사님, 저 앞 골목에 차 좀 세워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녀의 제안에 황철민은 쾌재를 불렀다. 그는 수연이 자신들의 수적 우세와 위협에 결국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한적한 골목이라면 이 여자를 어떻게 다루든 아무도 보지 못할 터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지. 영감, 당장 저 골목으로 차대. 김 기사는 망설였다. 어둡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는 백미러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순간 수연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조금 전과는 달랐다. 괜찮으니 제게 맡기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강한 신뢰감을 담고 있었다. 김 기사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눈빛에 설득당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핸들을 돌려 비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택시가 멈추자마자 황철민은 거칠게 소리쳤다. 이제 손 놔. 이년아.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갑작스럽게 풀려난 황철민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인상을 썼다.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이 그녀의 악력을 증명하고 있었다. 분노와 수치심이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오늘 너 제대로 잘못 걸렸어.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내려. 그와 그의 부하들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골목 안은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아 어두컴컴했다. 오직 택시의 헤드라이트만이 축축한 벽과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안전벨트를 풀었다. 김 기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가씨, 정말 괜찮겠어요.
지금이라도 경찰에. 수연은 그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다. 걱정 마세요. 기사님, 차 안에서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세요. 금방 끝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확신에 찬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등산복 재킷에 모자를 눌러 쓴 그녀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 더욱 왜소해 보였다. 그녀의 앞에는 술에 취하고 폭력성에 젖은 3명의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비웃음을 머금고 천천히 그녀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이미 오래전에 넘어선 뒤였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졌다. 어둡고 축축한 골목 안. 택시 헤드라이트가 만들어낸 작은 무대 위로 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서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아스팔트 바닥에 고인 웅덩이가 빗방울에 맞아 동심원을 끊임없이 그려내고 있었다. 황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천천히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이수연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상대를 완전히 압도했다는 자신감과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황철민은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야 좀 말이 통하는군. 순순히 따라 나왔으면 서로 좋았잖아. 왜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의 절대적인 지배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수연은 그저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곧 무너져 내릴 사냥감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두려움에 떠는 기색도 구원을 요청하는 절박함도 없었다. 그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으로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자세는 방어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거대한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 고요함이 황철민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야, 뭘 그렇게 꼬라봐. 지금이라도 싹싹 빌면 용서해 줄 생각은 있는데. 어때? 그의 부하 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우리 형님 손목 아프게 한값은 치러야지. 그냥은 못 넘어가지. 그들은 수연의 침묵을 자신들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갔다. 택시 안에 갇혀 있던 김 기사는 차창에 얼굴을 바싹 붙인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누르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만약 그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저들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저 젊은 여인은 물론이고 자신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그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황철민은 수연의 반응 없는 태도에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는 수연의 바로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섰다. 둘 사이의 거리가 불과 한 뼘도 채 남지 않았다. 그의 거친 숨결과 역한 술 냄새가 수연의 얼굴에 와 닿았다. 마지막 기회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어. 그럼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줄 테니. 그의 목소리는 협박과 회유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커다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어깨를 짓눌러 강제로 무릎을 꿇리려는 심산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싶은 뒤틀린 욕망이 가득했다. 이것이 마지막 한계선이었다.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경고.
그러나 황철민은 자신의 어리석음 속에서 그 선을 보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분노와 자존심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손이 아래로 향했다. 수연의 등산복 재킷 깃을 향해 그녀를 붙잡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기 위한 폭력의 시작을 알리는 그 움직임.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황철민의 손가락 끝이 수연의 옷깃에 닿는 찰나 골목 안의 모든 것이 변했다. 시간이 마치 느려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공중에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김 기사의 눈에 그리고 황철민의 두 부하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수연의 얼굴에서 그동안 보였던 모든 피로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이 번쩍였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 눈은 수많은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단련된 최정예 특수부대원의 눈이었다.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인 맹수의 눈빛이었고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저격수의 눈빛이었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없었다. 오직 냉혹할 정도의 집중력과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한 자의 절대적인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황철민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손끝에 닿은 그녀의 몸은 연약한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진 조각상 같았다. 그의 뇌에서 위험 신호가 울려 퍼지기도 전에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등골을 타고 소름 끼치는 한기가 솟구쳤다. 술기운에 마비되었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며 비명을 질렀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연의 변화는 눈빛만이 아니었다. 그녀를 감싸고 있던 공기 자체가 변했다. 이전까지의 평범하고 무해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십 번의 실전을 거치며 몸에 밴 살기사치가 날카롭게 피어올랐다. 그것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농축된 위압감이라. 황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맨몸으로 서 있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였다. 너는 황철민이 겁에 질려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수연의 모습은 더 이상 왜소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골목의 어둠 그 자체를 집어삼킨 듯 거대한 존재처럼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동정이나 자비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심판을 앞둔 자의 미소였다. 황철민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상대해 온 것은 겁먹은 양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발을 들인 어리석은 사냥꾼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호랑이가 마침내 눈을 떴다. 황철민의 손이 이수연의 멱살을 잡기 위해 허공을 가르는 그 찰나의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택시 안에서 들려오는 김 기사의 희미한 신음소리마저도 모두 사라졌다. 황철민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그의 손과 그 손을 쳐다보는 수연의 무감정한 눈동자만이 존재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다. 그러나 수연에게는 아니었다. 그녀에게 시간은 느려지지도 멈추지도 않았다. 수천 번의 반복 훈련과 수십 번의 실전을 통해 그녀의 몸에 각인된 반응 속도는 일반인의 인지 범위를 아득히 초월해 있었다. 황철민의 움직임은 그녀에게 마치 정지된 화면 속 그림과도 같았다. 그의 손가락 끝이 그녀의 등산복 재킷에 닿기 직전 수연이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저 왼발을 축으로 몸을 반 바퀴 틀며 오른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을 뿐이다. 하지만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 담긴 원리는 파괴적이었다. 그것은 상대의 힘과 무게중심을 역이용하여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특수부대 근접 전투술 CQC의 정수였다. 수연의 손날이 정확하게 황철민의 손목 안쪽 급소를 파고들었다. 동시에 그녀는 그의 팔을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기며 어깨를 살짝 비틀었다. 황철민의 거대한 몸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앞으로 쏠렸다. 그가 중심을 잡으려 버둥거리는 찰나 수연의 왼손이 그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쌌고 발은 그의 발목을 가볍게 걸었다. 모든 것이 단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다. 황철민의 입에서 비명조차 되지 못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몸은 거대한 통나무처럼 허공에 떴다가 자신의 힘과 가속도가 더해져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쿵 빗물이 고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 전체를 울렸다. 충격으로 폐 속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그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다. 골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황철민의 두 부하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형님이 분명 상대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눈 한 번 깜빡한 사이에 그 형님이 차가운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있었다. 마술을 본 것 같기도 했고 끔찍한 악몽을 꾸는 것 같기도 했다. 수연은 쓰러진 황철민을 내려다보지도 않은 채 천천히 몸을 돌려 남은 두 사람을 마주했다. 빗물이 그녀의 모자챙을 타고 흘러내렸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한 놈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자신의 발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제 대화할 준비가 되었나? 수연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하고 생사의 기로에서 작전을 명령하던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가진 무게감에 두 남자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때 수연이 자신의 등산복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 모습에 남은 한 놈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무기 저 여자가 무기를 꺼낸다. 그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택시 안의 김 기사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낮고 평범해 보이는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신분증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마치 선고를 내리듯 두 남자의 눈앞에 내밀었다. 내 이름은 이수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골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중령 이수연이다. 707 특수임무단.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두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백호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중의 최정예. 국가급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 자체가 국가기밀인 부대. TV 뉴스나 영화에서나 들어봤던 그 전설적인 부대의 이름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여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신분증을 쳐다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증명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고 서늘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수연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선명하게 밝힌 계급장과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부대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검은 베레모를 쓴 백호의 형상. 중령 한 놈이 더듬거리며 되물었다. 중령. 그것은 일개 조폭인 자신들이 평생 가도 마주칠 일 없는 까마득하게 높은 계급이었다. 대대장급 지휘관.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계집, 아줌마라고 부르며 희롱하고 폭행하려 했던 상대가 수백 명의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을 지휘하는 현역 군인이었다. 수연은 신분증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지금부터 당신들을 군형법 제75조 군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군형법. 그 단어는 일반 형법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로 그들을 짓눌렀다. 이것은 이제 동네 파출소에서 조서나 쓰고 훈방될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 군 검찰, 군사, 재판. 자신들의 인생이 통째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끔찍한 현실이 그들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제야 그들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 상대를 압도하는 기세, 그 모든 것이 진짜였다. 자신들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암사자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제 발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사기지에 쳐들어가 행패를 부린 것이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황철민이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완전히 풀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신분증과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현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완전히 잘못 걸렸다. 정적이 흐르는 골목 안. 시간은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수연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신분,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 중령이라는 직책이 세 남자의 뇌리에 망치처럼 밝혔다. 공포는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경악과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국가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는 살아있는 무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은 종종 절망 속에서 가장 흉측한 형태로 발현되곤 한다. 특히 황철민처럼 거짓된 자존심과 폭력으로 자신을 쌓아 올린 자에게 이 순간의 굴욕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본능이 처절하게 충돌했다. 도망치라는 본능의 비명과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자존심의 아우성이 뒤엉켰다. 중령 특수부대. 그래서 황철민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래봤자 여자 하나잖아. 우리는 셋이야. 여기서 무릎 꿇으면 내 인생은 끝이다. 그는 바닥에 나뒹굴었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떠올렸다. 부하들 앞에서, 그리고 저 택시 영감 앞에서 당한 개망신. 이 기억은 그의 남은 이성마저 태워버리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공포는 점차 광기로 변질되었다.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쓰러뜨리고 이 골목에서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부하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전현이 군인이든 뭐든 그냥 여자 하나야. 당장 잡아.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단말마의 비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두 부하에게는 그 말이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리는 바람과도 같았다. 그들 역시 이대로 군 헌병대 같은 곳에 끌려가면 인생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차라리 여기서 발악이라도 해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공포에 질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들은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한 놈이 기합과 함께 먼저 달려들었다. 그는 가장 원시적이고 직선적인 공격. 주먹을 휘두르며 수연의 앞면을 향해 돌진했다. 빗속을 가르는 그의 주먹은 나름대로 위협적이었지만 수련의 눈에는 너무나도 뻔하고 느린 궤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보 앞으로 나아가며 그의 공격 범위 안으로 파고들었다. 남자의 주먹이 그녀의 코앞에 도달하기 직전 수연의 왼손이 부드럽게 그의 팔뚝을 감쌌다. 그녀는 그의 힘을 막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냈다. 동시에 오른손 손바닥으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가볍게 밀어주었다. 남자의 몸은 자신의 힘에 이기지 못하고 허공에서 거대한 원을 그리며 균형을 잃었다. 엉남자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몸이 수연의 등 뒤로 넘어가는 순간 그녀는 몸을 낮추며 그의 다리를 걸었다. 유도의 발목 받치기와 비슷한 간결한 동작이었다. 남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그대로 바닥에 머리부터 처박힐 뻔했다. 하지만 수연은 마지막 순간에 그의 목덜미를 잡아채 속도를 줄여주었다. 그는 큰 대자로 뻗어버렸고 충격에 잠시 정신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데는 채 2초도 걸리지 않았다. 다른 한 놈이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달려오던 기세를 멈출 수는 없었다. 그는 옆에서 수연을 덮치려 팔을 벌렸다. 하지만 그는 방금 전 동료를 내던진 수연이 이미 자신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수연은 몸을 회전시킨 관성을 그대로 이용해 팔꿈치를 그의 명치에 정확하게 꽂아 넣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숨이 멎었다. 뱃속의 모든 공기가 강제로 빠져나가는 고통에 그의 눈이 하얗게 뒤집혔다. 그가 고통으로 허리를 숙이는 순간 수연의 손날이 그의 목 옆 경동맥을 짧고 강하게 내리쳤다. 남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일시적인 뇌빈혈로 의식을 잃은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다. 택시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 기사는 입을 떡 벌렸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잘 짜인 무술 시범이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폭력의 끔찍함보다는 인간의 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의 효율성과 정교함에 대한 경외감마저 들었다. 이제 골목 안에는 수연과 황철민 단둘만이 서 있었다. 황철민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부하 두 명이 마치 어린애처럼 손쉽게 나가떨어졌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무언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다리는 불타 없어진 뒤였다. 이 괴물 같은 년, 그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욕설을 내뱉으며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번쩍 헤드라이트 불빛에 반사된 것은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접이식 칼이었다. 애초에 대화로 해결할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였다. 수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훈련 상황이 아닌 이상 민간인을 상대로 맨손이 아닌 무기를 보게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것은 상황의 수준을 바꾼다. 그것은 더 이상 제압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변질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칼을 버려. 마지막 경고다. 수연이 낮게 말했다. 닥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황철민은 이성을 잃고 칼을 든 채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그는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수연을 위협했다. 일반인이라면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거나 겁에 질려 얼어붙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연은 달랐다. 그녀는 그의 눈동자, 어깨의 움직임, 무게 중심의 이동을 보며 그의 다음 공격을 모두 읽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칼날을 모두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유연하고 부드러워 마치 칼날이 그녀를 스스로 비켜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몇 번의 공격이 모두 빗나가자 황철민은 초조해졌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칼로 수연의 복부를 찌르려 했다. 가장 직선적이고 예측하기 쉬운 공격. 수연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살짝 옆으로 비틀며 칼날을 피하는 동시에 왼손으로 칼을 쥔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녀의 오른손이 그의 팔꿈치 관절을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쳐올렸다.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관절이 허용 범위를 넘어 꺾이는 고통은 그 이상이었다. 그 황철민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쇠붙이가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수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팔을 꺾은 채로 그의 등 뒤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숨을 끊으려는 기술이 아니었다. 목의 신경을 압박하여 순간적으로 의식을 차단하는 군용 제압 기술이었다. 황철민은 저항하려 버둥거렸지만 산소 공급이 끊긴 뇌는 급격히 기능을 정지시켰다. 그의 몸이 축 늘어졌다. 수연은 그의 몸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3명의 남자를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골목 안에는 다시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수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치 가벼운 아침 조깅을 마친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쓰러진 세 남자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모두 의식만 잃었거나 일시적으로 전투 불능 상태일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완벽한 제압이었다. 압도적인 힘을 사용했지만 그 힘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제한 결과였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었다. 수연은 천천히 택시 쪽으로 걸어갔다. 넋을 잃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 기사는 그녀가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수연은 운전석 창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김 기사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내렸다. 이제 괜찮습니다. 기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아 있었다. 그녀는 젖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방수가 되는 군용 모델이었다. 그녀는 112가 아닌 다른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번호였다. 폭풍은 끝났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골목 안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빗줄기만이 유일하게 움직이는 존재인 양. 쓰러진 남자들과 서 있는 여자. 그리고 택시 안에서 숨죽인 노인의 모습을 묵묵히 씻어내리고 있었다. 이수연은 방금 전까지 3명의 건장한 남자를 무력으로 제압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모습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젖은 화면 위를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택시 안에 있던 김 기사는 그녀가 당연히 112에 신고할 것이라 생각했다. 경찰이 와서 이 끔찍한 상황을 수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수연의 손가락이 누른 번호는 세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 불길한 기운마저 감도는 번호 조합이었다. 잠시 후 짧은 연결음이 들리고 수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김 기사를 안심시킬 때와는 전혀 다른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톤으로 변해 있었다. 통신보안. 여기는 백호. 김 기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백호라니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그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극도의 긴장감과 절도 있는 복종심을 담고 있었다. 충성 중령님. 지시 주십시오, 중령님. 그 호칭이 다시 한번 김 기사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수연은 쓰러진 남자들을 한번 훑어본 뒤 마치 교과서를 읽는 것처럼 정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보고에는 단 하나의 불필요한 단어도 감정의 동요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팩트, 상황, 그리고 요구사항만이 존재했다. 현재 위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3 45번지. 인근 공업사 골목. 민간인 3명에 의한 현역 장교 폭행 및 특수협박 사건 발생. 대상 3명은 모두 재압 완료. 신병 확보된 상태. 부상 정도는 경미하나. 주동자는 저항 과정에서 우측 팔꿈치 관절 탈골 추정. 흉기 접이식 칼 1점 확보.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그녀의 보고를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복창하며 확인했다. 수연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인근 논현지구대에 순찰차 지원 요청하여 현장 1차 통제선 확보할 것. 나는 신병 인계까지 현장에서 대기하겠다. 수도방 위사령부 헌병단 특임대 소속으로 가장 신속하게 출동 가능한 기동타격팀을 즉시 급파하도록 5분 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한다. 이상. 알겠습니다. 중령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충성. 통화가 끊겼다. 모든 대화는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가 담고 있는 무게는 김 기사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짓누를 만큼 무거웠다.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기동타격팀. 그가 뉴스에서나 들어봤던 서울의 심장부를 지키는 군대의 핵심 조직들이었다. 고작 동네 건달 몇 명 때문에 그런 무시무시한 조직이 움직인다는 말인가. 그제야 김 기사는 이 상황의 본질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민간인이, 그것도 조직폭력배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현역 지휘관을, 그것도 중령을 공격한 사건이었다. 이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형 사고였다. 저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터였다. 수연은 통화를 마친 뒤 황철민이 떨어뜨렸던 접이식 칼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등산복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비닐 지퍼백을 꺼냈다.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몇 가지 비상용품을 가지고 다니는 그녀의 습관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지문이 묻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칼을 지퍼백에 넣었고 그것을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다. 모든 행동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전문적이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자 중 하나가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며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수연에게 명치를 맞고 기절했던 두 번째 부하였다. 그는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나 다름없었다. 자신의 형님과 동료는 여전히 기절해 있었고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저 여자는 마치 저승사자처럼 보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귓가에 방금 전 수연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헌병단, 기동타격팀. 그는 비록 무식한 건달이었지만 헌병이라는 단어가 군대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 군대의 경찰, 일반 경찰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가차 없는 존재.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망 어디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군대를 피해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들의 인생은 방금 전 이 어둡고 축축한 골목 안에서 끝장나 버렸다는 것을. 그들이 마주한 것은 분노한 여자가 아니라 분노한 국가 그 자체였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수연은 그가 의식을 차린 것을 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제압된 적에게는 불필요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골목 입구를 응시했다. 마치 곧 도착할 손님을 기다리는 주인처럼. 김 기사는 더 이상 차 안에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저기, 중령님.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수연이 부드러운 시선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괜찮으십니까? 기사님,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범한 이웃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저는 괜찮습니다만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서. 김 기사는 말을 흐렸다. 수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커져야 할 일은 커져야 합니다. 기사님, 법을 무시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반드시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제복을 입은 사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김 기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존경심과 감사함, 그리고 이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일반적인 경찰차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더 낮고 더 위압적이며 공기를 찢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빠르게, 그리고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다. 마치 성난벌떼가 몰려오는 것처럼. 수연은 골목 입구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왔군요. 그녀의 말과 함께 골목 저편의 큰 길에서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 어둠을 갈랐다. 곧이어 굉음과 함께 검은색 군용 SUV 차량 2대와 경찰 순찰차 1대가 골목 입구를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문이 열리고 방탄 헬멧과 완전 군장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K1A 기관 단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도착과 동시에 완벽한 경계 태세를 갖추고 골목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폭풍은 끝났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골목 입구를 완벽하게 차단한 군용 차량에서 쏟아져 나온 헌병 특임 대원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와 같았다. 그들은 빗속에서도 소리 없이 신속하게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했다. 방탄 헬멧 아래로 보이는 그들의 눈빛은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고 손에 든 K1A 기관단총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빛을 발하며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냈다. 동네 건달들의 어설픈 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힘의 등장이었다. 함께 도착한 경찰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 2명은 이 광경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군의 협조 요청을 받고 출동했지만 이런 식의 대테러 작전을 방불케 하는 현장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역이 아님을 직감하고 일단 외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만족해야만 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함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하는 강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특임 대원들을 지휘하는 것으로 보이는 계급장이 선명한 한 명의 장교 대위 계급이었다. 가 이수연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왔다. 그는 수연의 앞에 멈춰서더니 빗물이 헬멧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완벽한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특임대장 김진철 대위 중령님의 호출 받고 도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골목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우렁찼다. 수연은 가볍게 목례로 답했다. 수고 많았다. 김 대위. 상황은 보고받은 대로다. 그녀는 턱짓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있는 세 남자를 가리켰다. 저 3명이다. 주동자는 황철민. 우측 팔꿈치 관절에 부상이 있으니 이송시 주의하도록. 저항은 없을 거다. 그녀의 말은 간단명료했지만 그 안에는 상황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이 담겨 있었다. 김 대위는 수연의 말에 즉각 반응했다. 그는 뒤를 돌아 자신의 대원들을 향해 단호한 손짓을 보냈다. 대상 확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4명의 대원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여 세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감정이 없었다. 그것은 수천 번 반복된 훈련의 결과물이었다. 의식을 되찾았지만 공포에 질려 옴짝달싹 못하던 황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에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특임 대원들은 능숙한 솜씨로 그들의 몸을 수색하고 등 뒤로 손을 꺾어 플라스틱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소리가 그들의 남은 인생에 채워진 족쇄 소리처럼 들렸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황철민이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괴물 같은 년이라며 칼을 휘두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특임 대원들은 그의 애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기계처럼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3명의 범죄자는 차가운 빛 속에서 짐짝처럼 질질 끌려 군용 차량으로 옮겨졌다. 수연은 김 대위에게 증거물로 확보해둔 칼이 든 지퍼백을 건넸다. 이건 황철민이 사용하려던 흉기다. 지문이 보존되도록 신경 썼으니 감식반에 그대로 인계하도록. 알겠습니다. 중령님. 김 대위는 두 손으로 증거물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는 수연의 침착하고 철두철미한 일처리에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가 왜 707의 전설 중 한 명으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던 김 기사는 경찰관 한 명의 부름에 정신을 차렸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목격자 진술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찰관의 태도는 매우 정중했다. 그 역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저 여군 중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 기사는 경찰 순찰차의 뒷좌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취객들이 택시에 탄 순간부터 그들이 자신에게 가한 온갖 욕설과 폭행,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가 어떤 모욕과 위협을 당했는지, 그의 진술은 분노와 감사함으로 인해 때때로 격앙되기도 했고, 목이 메어 잠시 끊어지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골목 안에서의 상황을 증언했다. 그 여자분, 아니, 저 중령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해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놈들이 먼저 칼을 꺼내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중령님은 자신과 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제압한 겁니다. 그건 정당방위였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봤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김 기사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이 이 정의로운 군인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진술을 듣던 경찰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방적인 폭행 사건이자 군인에 대한 중대한 도발 행위였다. 저 불쌍한 건달들은 자신들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스스로 올라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범인들의 신병과 증거물 인계가 모두 끝났다. 김 대위는 다시 수연에게 다가와 경례했다. 중령님, 현장 정리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부대로 복귀하여 즉시 초기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님의 신변 보호에도 신경 쓰도록 보복에 우려가 없는지 확인해줘.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복귀하겠습니다. 충성. 군용 차량들은 자신들이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조용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떠난 골목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고요했다. 이제 현장에는 수연과 김 기사, 그리고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경찰관들만이 남아 있었다. 수연은 김 기사에게 다가갔다. 기사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야죠. 운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김 기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저 젊은 군인은 자신을 먼저 챙기고 있었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김 기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수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감사 인사는 제가 받아야죠. 기사님께서 용기 내어 증언해 주신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처리될 겁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시면 이쪽으로 연락하십시오. 그녀는 작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 그에게 건넸다. 그곳에는 부대의 민원 담당실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국가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수연은 경찰관들에게도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빗속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평범한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김 기사의 눈에는 그 어떤 장군보다도 더 크고 늠름해 보였다. 그는 오늘 밤 도시의 어두운 이면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목격했다. 정의는 죽지 않았고 군대는 살아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황철민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더 이상 비 내리는 어두운 골목이 아닌 사방이 온통 회색빛으로 칠해진 작은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천장의 낡은 형광등은 위잉거리는 소리를 내며 희미하고 창백한 빛을 깜빡였다. 이곳은 그가 숱하게 드나들었던 경찰서의 조사실과는 분위기부터가 달랐다. 경찰서의 그것이 어딘가 인간적인 허술함과 타협의 여지가 느껴지는 공간이라면 이곳은 모든 감정과 온기가 거세된 오직 차가운 규율과 사실만이 존재하는 무균실과도 같았다. 그는 튼튼한 금속 책상에 한쪽 팔이 수갑으로 연결된 채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조금 전 이수연에게 꺾였던 오른쪽 팔꿈치는 응급처치를 받았는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욱신거리는 고통은 여전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지금 그가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방 안에는 그와 책상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는 한 명의 남자만이 존재했다. 남자는 군복 차림이었지만 현장에서 봤던 특임대원들과는 달랐다. 그는 전투복이 아닌 각 잡힌 정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상사 계급장이 붙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다기보다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황철민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기계처럼 서류 페이지만을 넘기고 있었다. 그 침묵이 황철민의 숨통을 더욱 강하게 조여왔다. 황철민은 아직도 현실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술에 취해 꾸는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팔꿈치의 통증과 손목의 차가운 수갑이 이것이 냉엄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그는 평소 하던 대로 허세를 부려 상대의 길을 꺾고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오려 시도했다. 여기가 어딥니까, 당신들. 뭔데 민간인을 함부로 잡아 가두는 거야. 변호사, 내 변호사 불러. 당장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이 떨리고 갈라져 나왔다. 그제야 서류를 보던 수사관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황철민을 잠시 응시하더니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황철민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여기는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 조사실. 내 이름은 박성준 수사관이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황철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황철민 씨,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야. 당신은 현역 장교를, 그것도 전시 상황에 준하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군형법상의 피의자다. 변호사 물론 선임할 수 있지. 하지만 민간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당신을 변호해야 할 거야. 군사법원. 그 단어는 황철민의 뇌를 강타하는 망치와도 같았다. 그는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활동 무대는 언제나 민간 사회의 법 테두리 아니었다. 돈과 인맥, 그리고 약간의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군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곳은 민간의 상식이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는 폐쇄된 영역이었다. 박 수사관은 황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으로 밀었다. 황철민, 나이 42세, 전과 7범,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현재
강남 일대에서 황용사라는 불법 사채 조직을 운영하며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보옷에 명목의 금품을 갈취. 내가 아는 게 맞나. 황철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고작 몇 시간 만에 군대가 자신의 신상을 이토록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범죄 기록은 물론 현재 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까지도.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작정하고 자신을 뿌리 뽑으려 한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박 수사관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당신이 어젯밤에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는 있나? 그는 다른 서류처를 열어 이수연의 인적 사항이 적힌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물론 민감한 정보들은 모두 가려져 있었다. 이수연 중령, 육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 미국 웨스트포인트 위탁 교육 수료,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력 다수, 수많은 대테러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그 공로로 충무무 공훈장을 포함한 다수의 훈장을 수여받은 대한민국 육군이 자랑하는 최고의 지휘관 중 한 명이다. 특히 그녀가 소속된 707 특수임무단은 당신 같은 사람이 알 필요 없는 이야기겠지. 황철민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고작 술김에 길에서 마주친 여자 한 명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국가가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키워낸 최고의 인간 병기이자 전략 자산을 건드린 것이었다. 마치 동네 뒷산에서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가 날아가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다. 박 수사관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당신에게 적용될 혐의는 군형법 제75조 군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이다. 민간 형법의 폭행죄와는 차원이 다르지. 특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에 대한 폭행은 가중 처벌 대상인데 이수연 중령은 24시간 작전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직책상 사실상 모든 시간이 직무 수행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흉기까지 사용했으니 특수협박죄가 추가되지. 아마 당신의 남은 인생은 국군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국군교도소. 일반 교도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엄격하고 혹독하다는 군인들 사이에서도 지옥으로 불리는 곳. 황철민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의 모든 허세와 자존심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강남 뒷골목을 주름잡던 중간 보스가 아니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에 끼어버린 한 마리 가련한 벌레에 불과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었지만 수갑에 묶인 팔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애원할 뿐이었다. 옆방. 그리고 그 옆방에서도 그의 부하들이 똑같은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박 수사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류철을 덮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용서, 그건 당신이 모욕하고 해치려 했던 이수연 중령님께 빌어야 할 일이지. 하지만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같은 사람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계실 거다. 당신 따위에게 신경 쓸 시간조차 없다는 뜻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황철민 씨, 이건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이번 일은 당신 개인의 처벌로 끝나지 않아.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신이 운영하던 불법 조직 황용사와 그 배후 세력까지 모두 뿌리 뽑을 예정이다. 당신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왕국 전체를 무너뜨린 셈이지. 축하한다. 박 수사관은 아무 말 없이 조사실을 나갔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황철민의 심장을 꿰뚫었다. 방 안에는 다시 형광등의 희미한 소음과 한 남자의 절망적인 흐느낌만이 남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폭력과 공포의 성은 하룻밤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곳 차가운 헌병대 조사실은 그의 지옥이 시작되는 입구였다. 이수연 중령이 어두운 골목을 떠난 후 그녀가 일으킨 파문은 그녀의 발걸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이 호수 전체로 퍼져나가 거대한 해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았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한 택시 안에서 벌어진 어리석은 자들의 오만과 한 군인의 원칙적인 대응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강남의 어두운 뒷골목을 지배하던 하나의 범죄 조직을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수도 방위사령부 헌병단 조사실에서 황철민과 그의 부하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그들의 진술과 압수된 휴대폰, 그리고 군 정보부대가 동원된 신속한 초기 조사를 통해 황용사의 실체와 범죄 행각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불법 사채, 협박 및 폭행을 통한 채권 추심, 유흥업소 보호세 갈취, 심지어 일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까지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군 헌병단은 이 자료들을 즉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공식적으로 이첩했다. 군인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일은 이제 군과 경찰의 공조하에 진행되는 대규모 조직범죄 소탕 작전으로 그 판이 커진 것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광역수사대 내에서도 가장 유능한 베테랑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팀의 이름은 황룡 소탕 작전으로 명명되었다. 며칠 후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 강남 일대의 공기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대의 경찰 차량이 소리 없이 주요 거점을 포위했고 검은색 방탄복과 헬멧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 SWAT 대원들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신호를 기다렸다. 그들의 목표는 황용사의 본거지인 한 오피스텔과 황철민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 서버실, 그리고 조직의 핵심 간부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들이었다. 진입, 지휘관의 짧은 명령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들이 강력한 파쇄 장비에 의해 종이장처럼 부서져 나갔다. 섬광탄이 터지며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실내를 환하게 밝혔고 잠에 취해 있던 조직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닫기도 전에 이미 차가운 바닥에 제압당한 후였다. 움직이면 쏜다 경찰이다라는 외침과 함께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폭력의 왕국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날 하루 동안 검거된 황용사 조직원은 총 37명에 달했다. 사무실에서는 조직의 범죄 행각을 증명하는 수많은 회계 장부와 대포폰, 그리고 폭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흉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현역 특전사 장교를 건드린 조폭 조직, 그 최후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고 국민들은 법을 무시하던 오만한 자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에 통쾌함을 느꼈다.
이 소식은 황룡사의 공포에 떨며 매달 상납금을 바쳐야 했던 지역 상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처음에는 소문을 믿지 못하던 그들은 뉴스에 나오는 익숙한 얼굴들과 압수수색 당하는 사무실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환호성을 질렀다. 몇몇 가게 주인들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나와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들을 오랫동안 짓눌러 왔던 어둠의 그림자가 단 하룻밤 사이에 거쳐버린 것이었다. 한편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던 택시 기사 김 씨는 경찰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그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추가적인 보복 범죄의 가능성에 대비해 그의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해 주었다. 또한 그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그날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 씨는 며칠 동안 집에서 쉬며 그날 밤의 충격을 가라앉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생각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바로 이수연 중령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만약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그날 밤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고, 저 끔찍한 조폭들의 행패는 앞으로도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 한 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이 지역 전체에 평화를 가져다 준 영웅이었다. 그는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작게나마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하고 좋은 과일들로 바구니를 하나 가득 채웠고, 정성스럽게 쓴 감사 편지도 함께 준비했다. 문제는 그녀를 만날 방법이었다. 그녀는 일반인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고민 끝에 그녀가 건네주었던 메모지에 적힌 민원 담당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군인은 그의 사연을 듣더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후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듯 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님. 저는 제707 특수임무단 정훈공보실장입니다. 선생님의 사연은 보고받았습니다. 저희 부대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호한 선이 느껴졌다.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뜻을 전했다. 제가 이수연 중령님을 직접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잠시만이라도 괜찮으니 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훈 공보실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 선생님의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수연 중령님은 현재 부대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 외출이나 휴가를 가셨나 보군요. 그럼 언제쯤? 김 씨의 말을 공보실장이 정중하게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낮아져 있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이 중령님은 새로운 임무를 받고 이미 출국하셨습니다. 출국이요?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다. 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서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떠나셨습니다. 언제 돌아오실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에 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이수연 중령. 그녀는 자신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의 결과를 뒤돌아보지도 않고 칭찬이나 감사 인사를 기대하지도 않은 채 또다시 자신의 자리로
어둡고 위험한 최전선으로 묵묵히 돌아간 것이었다. 전화를 끄는 김 씨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어쩌면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자신과 같은 평범한 시민들을 위해 싸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진정한 영웅은 그렇게 이름도 빚도 없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다. 몇 주라는 시간이 흘렀다. 황룡사라는 악성 종양이 사라진 강남의 밤거리는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았다. 이따금씩 순찰을 도는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은 더 이상 사건의 발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닌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상징처럼 느껴졌다. 상인들은 더 이상 굳은 얼굴로 마감 시간을 서두르지 않았고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더 밝고 커졌다. 택시 기사 김 씨는 그날 이후로 운전대를 잡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가끔 그 어두웠던 골목을 지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조수석을 흘끗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물론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마치 그곳에 묵묵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한 여군의 단단한 실루엣이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안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믿음이었다. 한편, 지구 반대편, 이름 모를 분쟁 지역의 삭막한 공기 속, 이곳의 태양은 서울의 그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무자비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열기 속에서 낡은 컨테이너 막사로 지어진 임시 작전 지휘본부 CP는 유일하게 서늘한 그림자를 제공해주는 공간이었다. 막사 안,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작전 지역의 위성사진과 각종 전술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수연은 전투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 작전 지도 위에 복잡한 기호들을 그려 넣고 있었다. 며칠간 잠을 설친 탓에 얼굴은 다소 수척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서울의 밤거리에서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그녀의 진짜 일터이자 그녀의 모든 감각이 가장 예민하게 살아나는 전쟁터였다. 며칠 후 있을 적 핵심 시설 타격 작전의 세부 계획을 최종 점검하는 중이었다.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그녀는 작전용 조끼 주머니에서 구겨진 에너지바를 꺼내 들었다. 포장지를 벗기는 순간 손끝에 무언가 다른 것이 함께 딸려 나왔다. 그것은 서울에서부터 무심코 넣어두었던 작은 택시 영수증 조각이었다. 논현동 강남역. 빗물에 번져 희미해진 글씨가 그날 밤의 기억을 아주 잠깐 스치듯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머릿속에 황철민의 오만한 얼굴이나 김 기사의 겁에 질린 표정이 떠오른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떠올린 것은 그저 비에 젖은 아스팔트의 냄새와 도시의 소음, 그리고 법과 질서가 무너진 작은 공간의 불쾌한 공기였다. 그녀에게 그 사건은 특별한 무용담이나 기억에 남을 만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에 발생한 작은 오류를 바로잡는 것과 같은 지극히 당연하고 기계적인 임무의 일부일 뿐이었다. 황철민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세상에 안정을 해치는 바이러스와 같았고 그녀는 그저 자신의 역할에 따라 백신을 투여했을 뿐이다. 감정도, 분노도, 자비도 개입할 여지가 없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영수증 조각을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에너지바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벽에 걸린 작전 지도로 향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어지럽히던 불량배들과 지금 그녀가 제거해야 할 테러리스트들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둘 다 힘의 논리를 맹신하고 약자를 짓밟아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임무는 세상 어느 곳에 있든 그들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막사 입구에 가림막이 열리며 부관 한 명이 들어섰다. 그는 수연에게 다가와 완벽한 자세로 경례했다. 중령님, 연합사령부와의 최종 화상 브리핑 시작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알겠다. 바로 가지. 수연의 눈빛에서 방금 전까지 존재했던 희미한 과거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다시 오직 눈앞의 임무와 그녀를 믿고 따르는 부하들의 생명, 그리고 조국의 안위만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헬멧을 집어들었다. 헬멧 한쪽에는 낮고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선명한 백호 부대의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막사를 나섰다.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강렬한 햇살이 그녀를 맞았다.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그 소음을 향해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전장을 향해 묵묵히 걸어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것이고 그녀 역시 그들의 찬사를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키는 이름 없는 수호자일 뿐이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녀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터였다.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군인의 길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정한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숭고한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